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벌써 짧은 2월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주식시장은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3월을 준비해야 합니다. 3월이라고 하면 아직 날씨는 추워도 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은 날씨가 춥지만 언젠가 꼭 돌아올 봄을 기다리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기 주총 시즌을 맞아서 주주총회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벌써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주총의 가장 큰 관심사, 뭐니 해도 경영권 분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결과물일 텐데요. 그리고 삼성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도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대기업들의 CEO 책임론도 부상되고 있고요.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따른 기업 배당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여부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소식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올해 주총에서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SDS와 제일모직을 상장하고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은 한화에 매각을 했죠. 이런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기업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의 지배구조를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만큼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높은 다른 대기업들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안건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도 삼성 등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M&A와 같은 중요한 안건의 경우 주총 의결을 통해 신규 사업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CEO들의 거취 문제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으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고요. 또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주총에서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전년 대비 58.9%나 감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해 3조 2,40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8월 돌아온 최길선 회장이나 취임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적자폭을 크게 줄인 권오갑 사장에 대한 비판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어느 수준의 배당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3,800원에서 19,500원으로 41.3% 올렸습니다. 현대차도 1,950원에서 3,000원으로 53.8% 확대한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총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일동제약, 참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최대 주주인 넥슨, 최근 지분 보유 목적을 회사 경영 참여로 변경하면서 경영권 간섭에 나섰습니다. NC소프트의 지분은 넥슨이 15.9%로 가장 많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9.9%로 2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인 넥슨에 대항해서 김택진 대표가 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NC소프트는 최근 넥슨에 대항해서 최근 넷마블 게임즈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NC소프트가 넥슨의 경영권 간섭에 실질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다음 달 27일 열리는 주총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동제약의 소식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일동제약 역시도 경영권 분쟁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2대 주주인 녹십자는 최근 주주 제안서를 발송해서 녹십자가 추천하는 이사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녹십자의 이러한 제안을 두고 일동제약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손이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총 268개에 달합니다. 또 신한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KT, 포스코와 네이버 등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상장사도 6개나 되는데요. 이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 그리고 한진칼과 S-오일 등 대기업들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올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라면 주주총회에 꼭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굵직굵직한 이슈들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나오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주주총회 시즌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금지 혹은 제한되는 업종입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조정협의체를 거쳐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에 이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고요. 대기업의 신규 출점 제한, 출점 가능 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지난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번에 새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문구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떡, 폐목재 재활용업, 그리고 렌트카 서비스 등 5개 업종이 새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작년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다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되게 되는데요. 다만 목재 펠릿 보일러, 문구 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 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 보통강, 특수강 등 철강을 얘기하죠. 이 단조 7개와 LED 조명기구, 그리고 양이온 계면 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혹은 상생업종 등으로 규정이 되면서 많은 규제를 받게 됐는데요. 또 올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대상 기업들 19개사가 추가돼서 151개사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는 대기업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지정기업은 대기업 중에는 금호석유화학과 부영주택, OCI,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한화케미칼 등 5곳이고요.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에서는 다이소 아성산업, 도레이 첨단소재, 볼브그룹 코리아, 오비맥주와 코스트코 코리아 등 14개사가 지정됐습니다. 이 대상기업 151개사들은 앞으로 연 2회 시행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실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2012년도 협약 이행 평가 점수를 감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한 단계씩 강등됐고요. 우수기업이던 롯데마트에 줬던 인센티브도 취소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보통에서 개선으로 강등됐고 홈플러스는 최하 등급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지난 2011년 마련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즉 MRO라고 부르죠. MRO의 가이드라인도 기존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MRO 내부 거래가 30% 이상인 대기업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계열사 그리고 매출 규모 3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에만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MRO 가이드라인 때문에 외국계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 지적에 따라서 상반기에 MRO 실무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생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런저런 규제들, 무분별한 대기업의 확장을 막아서 상생을 추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과도하게 대기업을 규제해서 외국계 기업에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섬세한 정책 결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좋은 취지 잘 살려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은 목요일 바로 가볼 만한 예술 전시들 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술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길거리를 걷다 보면 걷다가 길에서 쉽게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르고 보면 예술 작품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 수가 없겠죠. 바로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 작품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크리드 하트라는 작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미술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1위를 기록한 미술가, 바로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입니다. 그는 키치 아트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데요. 대리석이나 유리, 스테인글라스 등을 재료로 강아지나 인형, 보석이나 꽃 등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통속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프 쿤스의 전시는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의 작품을 무료로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백화점에서 추정가만 300억 원에 이르는 제프 쿤스의 대표작, 바로 세이크리드 하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의 심장을 의미한다는 이 작품은 서민적인 소재라고 불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지만
이음새 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서 햇빛이 닿을 때면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소곡로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6층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비노 고래라는 청계천에 있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하얀 고래 한 마리가 강이 아니라 건물 사이를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명 알비노 고래, 이 알비노라는 것은 백색증이라는 말인데요. 즉 알비노 고래란 하얀 고래라는 뜻이겠죠. 이 도심에 고래를 옮겨놓은 사람은 미디어 아트의 리더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이용백 작가입니다.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초대 작가로 최초의 매진 사례를 기록한 그의 알비노 고래는 조각품 아래 설치된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물줄기가 뼈밖에 안 남은 몸통에 여백을 채우는 순간 고래는 건물 사이를 실제로 유유히 헤엄쳐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깊은 바닷속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가득한 빌딩 숲에서 현대인들이 하루하루를 헤엄치듯이 고래가 건물 사이를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의 시그니처 타워 옆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광화문 사거리 흥국생명 앞에서는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해대는 망치질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직장인들 사이에 이미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을 만든 작가 조나단 보롭스키의 새로운 작품이 이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소격동의 국제갤러리나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처럼 유명한 박물관에서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작가가 망치질하는 사람과의 비슷한 컨셉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서울 화곡동에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들, 작가의 가장 최근작이라고 하는데요. 75도 각도로 아찔하게 세워진 스테인레스 봉 위를 다양한 연령, 인종, 직업을 가진 7명이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고 땅에 서 있는 3명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청계천에 망치질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어서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헤어스타일이나 피부색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틀라스라는 거대 조각상입니다. 을지로 3가역 12번 출구로 나가면 높이 19m의 굉장히 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신 아틀라스를 형상화한 건데요.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작품을 만든 최태훈 작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중 한 명입니다. 베이징의 힐튼 호텔, 정저우 슈어센터, 반얀트리 호텔 등에서도 그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최태훈 작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바로 철인데요. 그가 작품에 철을 고집하는 이유, 바로 열과 압력에 따라 변하는 철의 자유로운 물성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아틀라스 역시 철로 만들었습니다. 철판을 하나씩 용접해서 붙여나가는 플라스마 기법을 사용해서 철판의 각도와 크기를 이용해 거대한 아틀라스 신체의 동작과 근육까지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섬세하고 견고한 철의 살결, 그리고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먹먹한 웅장함, 그리고 밤이 되면 철판 사이로 새어나온 조명이 더해져서 더욱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파인 애비뉴 옆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라는 작품인데요. 어깨에 올라앉은 사람이 앞사람의 눈을 가리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인간 군상을 조각해낸 조각품입니다.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 이 작품은 과거의 행위가 어깨를 짓누르고 나의 눈을 가리면서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동양적인 철학적 사상을 가득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난지도였던 하늘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난지도라고 하면 쓰레기장이라는 인식이 참 강했죠. 하지만 2002년 하늘 월드컵으로 거대한 쓰레기산은 사라지고 대신 이 자리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곳에 설치할 공공미술작품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이 이목상 작가의 하늘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목상 작가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작품이 소장될 만큼 인정받은 작가지만 상업미술보다는 공공미술에 몰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발 98m의 하늘공원 정상에 설치된 직경 13.5m, 높이 4.6m의 하늘을 담는 그릇은 그의 신념을 확인하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가는 작품을 보면 소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전시관이나 미술관이 아니라 서울 길을 걷다가 만날 수 있는 거리의 예술작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에는 따뜻한 날씨와 예술작품을 함께 즐기면서 거리를 산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예술작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ODM 업체들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현상에는 온라인화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전체의 3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간편함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2014년, 바로 지난해죠. 브랜드 업체들의 성장이 유난히 가파른 한 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맥스 중국 법인의 연간 매출도 50% 이상 고성장했습니다. 소비의 밸류체인에서 가게와 이 ODM 업체들 양 끝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유통과 브랜드를 떼어내고 보면 결국 가게가 소비하는 재화는 ODM, OEM 업체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화 덕분에 재화의 가격이 하락된다면 가게의 소비량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통과 브랜드의 거품이 점차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직접 만드는 코스맥스와 같은 OEM 혹은 ODM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맥스의 2015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대비 28.1%, 34.6%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국내 부문은 글로벌 브랜드향 신규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18.5% 정도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요. 두 번째로 중국 부문은 설비 증설 및 광저우에 기대한 기여도 확대로 전년 대비 49%의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기저효과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법인의 마스크팩 설비 증설이 완료되는 2분기 이후에는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12개월 예상퍼 기준으로 40.5배입니다. 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따른 국내 부문 성장성이 제고되고 또 중국 화장품 ODM 시장에서의 높은 기술 장벽을 기반한 차별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향후 3년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 확대를 대비해서 증권가에서는 비중 확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코스맥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았고 평생 사회봉사와 교육 사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80세 생일을 맞던 날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서 이 청춘이라는 시가 담긴 시집을 내놨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청춘을 지켜봤을 이 사무엘 울만이 말하는 청춘, 어떤 모습인지 시 들어보시죠.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청춘은 인생이란 깊은 샘의 신선함이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도 이른 노인이 더 젊을 수 있다. 나이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이 간다. 영감의 교류가 끊기고 영혼이 비난의 눈에 덮여 슬픔과 탄식의 얼음 속에 갇힐 때 20살이라도 인간은 늙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살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다. 아프면 환자지 청춘은 아파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 우리 사회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맞건 간에 우리 사회의 청춘들이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나이가 몇이어도 모두 청춘이라는 이 사무엘 울만의 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로 어제는 2월에 문화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문화 행사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보시고 문화생활 한번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바빠서 못 가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기류의 예술작품들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생활 잘 챙기시는 풍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